인텔리전스 쿼션트예요. 이거는 총명을 추구하는 거죠. 지리요가 총명을 추구하는 거. 근데 이게 학교 다닐 때는 막 이걸로 순서를 정했는데 나중에 유명한 이제 말이 딱 튀어나오죠.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다 그런 치고 나오잖아요, 애들이. 이것만 뭘로 하면 이게 뭐 불공평해서 뭐 되겠어요, 이게. 인생의 인간의 능력은 다양한 건데.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유심히 살펴봐도 이 공부 잘하는 능력이 인생의 전체의 역을 절대 커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IQ니 뭐 공부니 이런 것도 실은 인생은 작은 한 영역을 대표하는 것에 불과한 거고, 이거는 그때 이제 반짝 힘을 쓰다가 이제 딱 졸업을 했어요, 세상에. 그럼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 이때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그 능력을 뭐라 그래요? IQ보다는 뭔가가 다른, 그렇죠. 졸업을 하면 이제 얘는 별 힘을 못 써. 그리고 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많은 지식을 이제 사람들이 정보에도 요즘 뭐 스마트폰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다 담아 나오니까 이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이렇게 내 손의 연장선상이잖아요. 내 신체의 일부처럼. 이거 척 하면 이게 다 내 지식이지. 그러니까 이 능력보다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이제 점점 중요하다. 이게 EQ입니다. EQ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능 지수고 이것은 emotional, 감성. 이것은 감성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감과 소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이 IQ를 추구하는 총명과 지식의 세계로 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항상 만땅인 채로 차 있어요. 지식을 자꾸 수집하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하자면 지식으로 머리가 항상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어떤 그 지식 그 대회에서 앞서야 되고 맨날 어디 가서도 1등을 해야 되고 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 학교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공부 잘하고 막 이런 애들 중에 뭐 모범생 태도가 방정하고 이런 애들도 있지만 또 아주 외골수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생긴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한 자기 그 분야에 편협한 데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점점 공부는 잘하는데 자꾸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왕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위기에 몰리면은 점점 이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EQ가 이제 높은 사람들은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지적인 이해력이 아니라 어떤 감성적으로 남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커지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좀 상반되는 면이 있어요. IQ 높은 애들 치고 EQ가 충분히 발달한 애들이 좀 드물어요. 이런 애들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어가지고 똑똑하기는 한데 싸가지가 없다 이거죠. 이게. 근데 이제 EQ가 점점 넓어지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떤 그 인간성이, 능력은 다소 좀 학교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을지 몰라도 점점 사회생활을 하면서 폭넓게 사귀는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학습 능력은 당연히 뛰어난데 충격 흡수 능력을 보면 어느 게 여기서 더 뛰어나겠어요? 당연히 이제 사회에 나오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일들이 부딪히고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 충격을 잘 흡수해가면서 위기 관리를 해가야 되는데 그 능력이 떨어진 옛날만.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점점 차이를 보이면서 어떤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옛날에 공부 잘했던 아이인데 나중에 보면은 어디 가냐면은 그 좋은 머리를 엄한 데다 써가지고 깜빡 있어. 사기치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머리 제일 좋은 놈들은 감옥에 있고 여자들 중에 제일 이쁜 여자들은 강남 가 있다. 뭐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한 분야에 매몰되는 그런 구조에 갔다 보면 인생에서 나중에 이게 꼬이는 그런 수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모셔널한 이 감성 지수 이것을 이제 높이는 거는 이거는 머리가 꽉 차서 소통이 안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때도 우리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소통이 이 소자를 쓴다 이거예요. 이 소자를. 지식은 이건 지식은 만땅이고 이 소통이 무슨 소자였어요? 성길소. 예, 이게 섬긴다는 거예요. 섬겨. 예. 드문드문 이렇게 어딘지 좀 허술한 면이 있다. 그물로 치면은 촘촘한 그물이 얘죠. 촘촘한 그물. 모든 피라미까지 치는 다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지. 그러니까 다 잡아버리니까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지. 좀 잔챙이들은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락날락 해가 이렇게 그물이 섬겨야 그래야 이게 서로 들락날락 하면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남의 어려움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 구조는요, 머리가 움직이는 방향은 실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를 추구하는 거고, 지혜와 총명, 얘는 자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끝에 가면 지혜를 쭉 추구해 오다가 마지막 가면 자비로 끝을 내서.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이런 지혜는 어디 가면 칼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남에게 어떤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남을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우리 간을 본 것뿐이고 이거 말고 인생에서 더 중요한 제3의 요소가 있다. 그게 우리 주역공부하고 관련돼요. 그게 뭐냐? 그게 AQ라는 거예요. AQ가 뭐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AQ? AQ. IQ, EQ는 이제 우리가 다 공부들을 다 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 시대에 EQ의 중요성도 지금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근데 주역이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주역은 AQ를 이야기해요. AQ가 뭐냐? 이게 adversity. 뭐죠? adversity. 역경지수예요. 이게 역경을 말해요. 아까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까 IQ는 섬으로 치자면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는 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머리 좋은 놈이 살아남겠죠. 근데 EQ는 뭐냐면 이거는 무인도는 아니고 유인도예요. 유인도에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서 살아가는 그게 EQ죠. AQ는 뭐냐면 그 섬에서 떠나서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가지고 파도를 만나서 배가 전복되는 거죠. 내가 길을 가다가 쓰러지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 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절망의 상황에서 누가 다시 일어서는 어떤 불굴의 정신, 도전 정신, 정신으로 말하자면 어떤 정신의 회복력.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우울증도 오고 분노도 오고 적개심도 오잖아요.
이때 이런 거를 탁탁 쳐내면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신의 회복력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실은 이거는 IQ하고 EQ하고는 전혀 다른 점. 그것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바꿔서 말하자면은 IQ는 인생에서 안 쓰러지기 위해서 혼자 막 연구를 하는 거죠. 많은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지 자신의 어떤 혼자만의 살 길을 찾는 게 IQ라면은 EQ는 뭐냐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옆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는 거죠. 근데 AQ는 뭐예요? 이미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배가 파산돼가지고 물속에 잠기고 있는 이 상황, 이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IQ, EQ로는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IQ가 힘을 썼다면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이렇게 EQ가 힘을 쓰는데 이 모든 것은 순경이에요. 순경. 그러니까 IQ와 EQ 이 상황은 순경에서 힘을 쓰는 거죠. 이것을 상정하는 것이고, 근데 AQ는 이거는 역경에 부딪혔을 때 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거기서 살아 일어날 것이냐, 이 문제를 다뤄. 주역이 이 각도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 역경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역경을 보시면 그 뭐 난해하고 신비롭고 뭐 이해 안 되는 그 숱한 이상한 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3000년 동안 인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책에서 보지 못했던 이 역경에서 살아남는 어떤 이 인간의 힘,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역경 공부를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결국 그러니까 이게 우리 늘 이야기한 전화위복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우리한테 인생에 화가 들이닥치잖아요. 항상 길한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인생은 늘 변하는 거니까. 늘 변하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숨겨진 질서가 드러난다. 숨겨진 질서가. 그 드러날 때는 길도 있지만 흉도 있다. 화가 닥친다. 이 전화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복으로 만들 것이냐, 이 이야기죠. 이게 역경지수. 실패를 어떻게 성공으로 바꿀 것이냐,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 그 주역을 보면은 전번에 박괴 우리 공부했었죠. 삼지박, 계속 인생의 상황이 이렇게 풍지박산나는 아주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 거기 다 흉인 상황이지만 거기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해요. 흉에 처한 상황이지만 거기 그 상황에서도 석과 불식 같은 거, 마지막 중요한 과실 하나를 남긴 그 희망,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주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뇌의 문제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몸 공부할 때 이거 많이 했었죠. 우리 인간의 뇌가 몇 겹이에요? 뇌가 몇 겹이었더라?
인간의 뇌가 이 척추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척수가 올라가요. 척수가 신경 이렇게 오면 요 목 부위를 지나서 따보면 여기서 원시정뇌가 안에 딱 형성돼요. 생명과 본능에 관련된 생명 그 자체에 관련된 여기가 창으로 찔리면 바로 죽죠. 그 다음에 한 겹 밖으로 다시 그걸 감싸면서 구포유류 뇌가 형성이 됐어요. 우리 인간의 뇌가 지금 세 겹입니다.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원시의 뇌, 원시뇌. 이게 구포유류. 그러니까 말이니 소니 개니 하는 애들은 여기까지는 뇌가 두 겹이죠.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문명의 힘을 이룩해낸 지식에 대한 추구, 개념과 추상적 세계에 대한 이해, 이거를 갖추고 이게 신포유류네요. 신포유류. 그러니까 얘가 뭐겠어요? 우리 공부한 방금 뭐죠? 얘가 지식을 다루는 거지. 지식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력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잖아요. 신포유류. 이게 우리 영장류를 말하는 겁니다. 원숭이가요 1부터 8까지를 셀 수 있어요. 숫자에 대한 감각이 1부터 한 8까지 가요. 그 동물학자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열을 넘어가면 못 따르는 거지. 그 종의 어떤 한계가. 근데 우리 인간은 손가락 10개를 보면서 언제 깨쳐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 지적 능력을 확산시켜가지고 100도 헤아리고 1000도 헤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을 헤아리고 1000을 헤아리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 어린아이들은 총명하다고 말을 안 하는 단계에 와버렸지만 실제 우리 우주 안에서 이 사물의 가지수를 100을 헤아릴 수 있는 짐승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도 너무 머리들이 좋으니까 이제 각축을 하다 어려운 세계에 처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지식이고 이 구포유류가 담당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감정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공부했던 7정이 여기 희노애 우사 애호욕, 희노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노애랑 애호욕이 있고 우리 공부했던 희노우사 비공경 이 7가지 감정이 여기.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이고 이게 지금 총명의 문제죠. 그러니까 얘가 뭐겠어요? 그렇지, 얘가 IQ죠. 얘가 IQ는 이 겉에 여기 이렇게 특히 전두엽 그러니까 여기 전두엽 피질이 얼마나 두텁고 얇으냐에 따라서 이 질적인 단계가 결정됩니다. 치매 환자는요 여기가 다 괴사돼 가지고 세포가 얇디 얇은. 그러니까 신경 조직망이 이 모든 것을 결합시키는 이 힘이 강해야 지식이 확 깔려오는데 이게 붕괴돼요. 이게 지적 세계로부터 이탈되는 거 이게 치매. 이 원시적인 뇌 이거는 뭐냐? 생명 그 자체하고 관련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가장 본능적인 거죠. 그래서 살려고 하는 강력한 어떤 그 내면의 본능. 그게 뭐죠? 그게 의지죠. 그러니까 얘가 IQ고 얘가 EQ고 얘가 AQ. 그러니까 AQ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IQ 창으로 철도 공사를 하던 미국이 그 1800년대 서부에다 철도를 갈았잖아요. 그 철도 공사에 사람들이 많이 동원됐는데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젊은 친구 하나가 창이
쇠붙이 창처럼 튀어 올라가지고 뇌를 쳤어요. 뇌를 쳤는데 여기를 쳤어요. 그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이죠. 왜? 이걸 안 다쳤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이걸 중시 안 하냐면 우리는 치매를 중시하지 이걸 중시 안 하죠. 왜? 이거는 잘 안 망가지니까. 조물주가 우리를 만드실 때 이거를 이렇게 안에다가 다 보호를 잘 해놓으셨죠. 그래서 잘 안 망가지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망가지는 이거를 염려하고 살지만 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강력한 그 절체절명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의지의 힘을 갖는 거예요. 이게 허약하면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게 많이 발달한 애들이 이게 많이 허약해 특히. 그러니까 집에서 뭐 잘하다고 꾸중 한번 들으면 막 그 애들이 걷잡을 수 없이 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잡초처럼 공부 못하고 막 사고 치고 하는 애들은 의외로 그런 힘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졸업하고 한 20년 있다가 동창회를 했는데 맨날 사고 치던 놈은 사장이 돼가지고 떡하니 나타나는데 그때 공부 잘했던 놈은 희귀꼬물이 돼가지고 오지도 않았지. 인생은 다양한 국면을 폭넓게 봐야지 학교 다닐 때 뭐 공부 잘하고 뭐 이게 절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AQ, 이 원시적 인내에 관련된 이게 주역의 관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좌절이 왔는데도 일어나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 같다 그러죠? 늘 다시금 일어나는 힘을 가진 사람. 그렇죠. 오뚜기 같은 거. 저 정도 인생의 풍파를 만나서 얻어맞았으면 분명히 쓰러져 있어야지 맞는데 뻘떡 또 일어나 있어. 절대 안 쓰러져. 포기를 모르고 절망을 모르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거죠. 암이 걸렸는데도 딴 사람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안 죽어. 살아라 끝까지. 어떤 강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이 중요해요. 인생의사한테. 그러니까 이 AQ와 이 IQ의 어떤 그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우리 그 다른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나라를 이룩한 게 유방이에요. 한나라 유방. 유방과 대척해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인물이 그게 바로 항우입니다. 항우. 그러니까 장기판을 보면은 한나라가 있고 초나라가 있고 그러잖아요. 왕이 빨간 게 황이고 이게 초가 있잖아요. 한초전이 이게 소설도 있고 장기판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장기를 만든 게 이게 한나라가 나라가 건설되는 그 전쟁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한의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 중국에서 한나라가 생기고 이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근데 이 초를 대표했던 게 항우예요. 근데 항우가 귀족의 자제인데다가 머리가 그렇게 비상출중했다. 인물도 월하고. 그래서 항우가 말을 타고 강남을 지나면 여자들이 막 올킬 다 쓰러져가지고. 근데 이 유방은 이러면 집안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고 그냥 건달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머리가 특출나지 않으니까 뭐가 좋겠어요? IQ가 별로니까 EQ가 높지. 그래가지고 적재적소에 지 부하들을 다 이렇게 배치하는. 근데 항우는 지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지가 모든 걸 다 해. 그게 계속 성공했어요. 그래서 천하를 놓고 이 둘이가 전쟁을 수십 차례를 합니다. 수십 차례를 하다가 유방은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항우하고 만나면 이길 수가 없어. 항우는 역발산이 기계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항우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힘으로 치면은 산을 뽑고 그 기계는 세상을 덮어.
머리도 영특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 전투가 폐하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여기서 딱 한 번 집니다. 항우가. 이 1등 하다가 딱 한 번 1등을 뺏겼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서 자살해버려요. 아이들 맨날 1등 하던 애들 그거 조심해야 되고, 내 실수해가지고 어쩐지 2, 3등 했다고 남은 애들은 그 애들은 반드시 사고 쳐. 꼴등 하던 애들은 한 1등만 올라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 싸움에서 한 번 지고 그 잘난 항우는 자살해서 인생을 종을 치고 천하에 데리고 온 유방을. 이 유방은 아주 이 AQ로 똘똘 뭉쳐진 잡초 같은 거, 이 근성, 오뚜기, 무슨 일이 닥쳐와도 절대 굴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 계속 순경이 펼쳐져서 가면 다 좋겠죠. 그럼 뭐 주역 공부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만사가 다스의 주인이 누구죠? 국민이 다 아는데 한 사람만 몰라. 그렇죠? 그 다스의 1년 매출이 1조입니다. 왜 1조예요? 다 이미 다스가 뭐 한다 그러면은 현대 삼성 애들이 물량을 다 몰아줍니다. 미리서 다 그걸 틀을 짜가지고. 그러면 저도 바로 재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벌되는 거 참 쉽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보면은 뭔가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본 그 쥐들끼리 어떤 못된 그 악의 구조 안에서 이렇게 가는, 저런 애들은 나중에 딱 그것만 해체시키면 바로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절대 못.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뭐 다 짜져가지고 현대에서 뭐 몇백억 보내주기로 하고 물량 서로 교환만 하고 있는, 차라리 지폐, 위조 지폐를 찍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절대 이 AQ가 높은 사람들은요, 운명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아무려 하지. 절대 포기를 모르고 좌절,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 이 힘을 독일의 그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인생이 굉장히 고통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이야 유럽을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살아있을 때는 거의 존재조차도 없고 마지막에 너무 인생의 그 고난이 깊어가지고 죽기 10년 전에는 미쳐버렸어요. 미쳐서 정신병원에 있다 죽었는데, 그 니체가 가장 중시했던 자기 철학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되는데, 이 오뚜기의 이 존재, 그걸 뭐라 그러느냐, 자기에게 닥친 운명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아모르 파티라. 아모르가 뭐죠? 아모레 많이 바르시죠? 아모레. 이게 사랑을 바르시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 페이트, 운명을 사랑해.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너의 운명을 사랑해. 하늘이 너한테 쓰디쓴 그 시신 레몬을 주면 하늘을 탓하지 말고 그걸로 레몬을 만들라는 거예요. 레모네이드를. 그 시큼함 안에서도 어떤 고유한 맛으로 사람들에게 감탄을 줄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거. 이게 아모르 파티예요. 하늘이 너한테 흙수저를 주면 그 흙수저 안에다가 금을 채우면 되잖아요. 그 금을. 금수저를 받은 놈이 거기다가 흙을 채우면 그것보다 훨 낫잖아요. 그 수저 안에 뭘 넣느냐가 중요한 거지. 설령 어떤 암이 닥쳐서 내처럼 그 불굴의
아모르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 이 싸움인 것 같아, 인생은. 여기서 좌절해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그 사업에서 큰 성공을 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다 크게 망해봤다. 이런 게 있어요. 어디 가서 큰 사업에서 그 사람 인생 내막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승승장구하다 어느 순간에 크게 망해서 바닥까지 굴러떨어진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오늘의 내가 이게 어떤 공통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AQ가 약한 사람들은 마지막 굴러떨어졌을 때 항우처럼 자살의 길을 택해서 인생이 그냥 망하는 거고, 거기서 다시 정신을 수습해가지고 아모르 파티. 올 게 왔구나. 좋아, 내가 내 진짜 면목을 보여주고 다시 일어서. 그래서 크게 성공. 이게 이 주역의 정신. 주역은 IQ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EQ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주역은 AQ를 가르치고 그걸 중시하는 전화위복의 정신을 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 운명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주역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 아모르 파티를 주역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역 개사전에 보면 제가 항상 개사전을 인용하죠. 주역의 시빅 중에서는 개사전이 가장 뛰어나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상황을 가리켜서 낙천진영이다 이리 되어 있어요. 낙천진영. 낙천이 뭐죠? 하늘을 즐거워해. 하늘의 어떤 영원한 법칙, 정해진 나를 이렇게 만드신, 내 존재를 이렇게 형상화한 이 하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하늘을 탓하지 않는 거죠. 세상을 탓하지. 하늘을 즐거워하고 자기 명을 알아. 자기 분수. 이게 낙천지. 결국은 어떤 천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원문을 전체를 소개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사전에 보면 낙천지명 고 부룩 하늘을 천명을 기꺼이 받아들인 자는 그렇게 살면 번뇌가 없어져. 우한이 우리 지금 주역 공부가 이 우자 하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어떤 나에게 닥친 이 우한을 어찌할 거냐, 여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 주역 공부가 순경만 있으면은 주역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낙천지명자는 번뇌가 없고 그리고 능히 만물을 사랑할 수 있어요. 능히 만물을, 이게 중요해요. 능히 만물을, 능히 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낙천지명.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몇 차례 했지만 주역이라는 것의 시작점은, 주역은 자격자, 역을 지은 자에게, 주역을 만드신 분께 기유,
전기유, 우한. 이게 주역 공부의 시작점이었어요. 최초의 역을 만드신 분께 우한이 있었던가? 우한이 있었지. 뭐 큰 고뇌가 있으니까 이 공부를 시작하고 여기 주역을 만든 거지. 이 우한 이거죠. 이게 주역의 공부의 시작점이었는데 이게 주역 공부의 마지막 종착점, 끝점이에요. 그 우한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지. 그래서 천하 만물을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윤동주 씨가 그 구절 중에 그러잖아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자기 자신의 이렇게 너무 편협하게 꽂혀있던 자기 시각을 자기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서 만물을 소통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의 운명마저 사랑하는 이 능해, 이게 바로 아모르 파티죠. 사랑하는 이 궁양을 기르는 거예요.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는 힘이 이런 데서 오는, 자기 자신 자아에 꽂혀 있으면 사람이 이 AQ가 이 지수가 절대 확대되고 자꾸 쫄아들지. 시야를 넓히고 모든 마음먹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미미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툴툴 털고 또 일어서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흔한 말로 그래서 이 주역에 통달한 자는 번뇌가 없다는 거예요. 주역 공부는 이걸 제대로 하고 나면은 그 불우요 능해 이 차원, 이게 주역 공부의 우리 표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역에서 말하는 길과 흉이 꼭 무슨 재물을 얻고 말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은 그것보다 깊은 어떤 내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연결지어서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어쨌거나 이 낙천지명에서 낙자 하나를 떼어내고 나면 글자 3개가 남죠. 이걸 조합을 잘 하면 여기서 무슨 글자가 나와요? 지천명. 그렇죠. 이게 지천명의 원조 이게. 이 낙천지명이 지천명의 원조. 이게 지천명이에요. 천명을 알고 기끌을 받아. 이 앞에 이 즐거울 낙자를 썼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역경이 닥쳐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지천명이라는 이 우리 동양사의 어떤 유명한 이 개념은 이런 세계관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하는 것은 모두 낙천지명자가 되기 위해 뭐가 닥쳐오든 그 레몬을 가지고 나는 여기에 내 정성을 쏟아서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떤 주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틀을 우리 지금 IQ, EQ, AQ 관점에서 제가 한번 헛들 생각이 떠올라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기억하시죠? 네. 이게 3. 안 익혀지죠? 쉽지 않아. 8개나 되니까. 외우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죠. 근데 언젠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야 산, 요게 뭐죠? 지. 요게 산이고 요게 지입니다. 땅은 순수하게 음의 에너지고. 그래서 이 산지를 학이라고 했다니까. 뭔가 칼을 들고 이 양의 기운을 하나씩 막 벗겨내는 것이 끝까지 쳐들어 올라간 거지.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떤 위험이 절정에 이른 그 상황이었어요. 소인이 악의 시대가 온 천하를 덮은 거. 악의 기운. 소인배들이 날뛰듯이. 이런 때는 나아가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면은 안 좋다는 게 이 박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였죠. 근데 박괴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였죠. 이게 마지막에 그 큰 과실은 절대 먹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를 아껴서 다음에 히든 카드로 내 인생의 마지막 뭔가 그 승부수로 이걸 써야 된다. 이 중대한 걸 남겨야 된다. 이 석가불식의 가르침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이게 극을 치고 올라가서 박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죠? 지.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이게 뇌. 지금 봄이 되니까 비가 오면서 막 천둥 번개가 울죠. 지뢰. 이게 복괴. 지뢰복. 그러면 이게 최초의 양이 이 전체 의무 세계가 가득한 여기에 최초의 양의 기운이 맨 아래로 돌아온 희망적입니다. 소인이 득실득실한 세상에서 드디어 군자가 출현합니다. 현인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세계가 이제 밝음과 광명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그 첫 단계가 복괴. 그래서 돌아올 복자를 씁니다. 다시 이 광명의 이 기운이 되돌아옵니다. 복이죠. 그래서 이 복괴는 계절로 치면 언제예요? 그때 우리 공부한 것 같은데 계절로 치면 이게 언제입니까? 복괴. 내가 딱 그러실 줄 알았어. 복괴는 이게 계절로 치면은 동지. 동지가 12월 22일께입니다. 이때가 뭐냐면 동지라는 건 하루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해가 가장 짧은 극에 달한 날입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동지에서 극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했던 이 우주가 동지를 기점으로 양의 기운이 하나가 탁 돌아옵니다. 그게 일양내복이지. 이게 계절로는 동지고, 그리고 이게 서양에서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크리스마스. 이게 원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은요 이 출생 일자를 원래 아무도 언제 그 양반이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찾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중동을 휩쓸었던 미트라 종교가 있어요. 미트라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미트라의 생일이 12월 22일 동지. 그래서 이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있던, 그래서 예수님 탄생 날짜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이때로 정해요. 이때 이 우주의 기운이 처음 양의 기운이 돌아오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근데요, 부활절은 그 계산하는 부활절이 매일 날짜가 부활절은 나중에 이제 범해요. 부활절. 이건 예수님 생일이고. 아니 근데 지금 동지가 네, 동지. 네, 부활절이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매일 바뀌는데 예. 동지로부터 뭘 딱 계산하더라고요. 아, 순서를 예, 아, 일리가 있으시네. 예. 예, 이제 그 얘기 듣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아무튼 이 동지가 고대에는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실은 동지를 원래 1월 1일로 했던 달력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게 맞은지도 모르지. 이 양력은요, 지금 우리가 아침 1월 1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1월 1일 되면 태양의 뭐 모습이 변하는 게 있습니까? 그 전날 태양하고 똑같잖아요. 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달을 보면 모습들이 확실히 변해가면서 뭔가 그 변화의 조짐 같은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무튼 동지의 관념은 동서양으로 퍼져 있고, 그래서 이게 방금 부활 이야기 하셨지만 부활할 때 한문을 이렇게 쓴다니까요. 복활이라고 써놓고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자에 뭔가가 새로운 게 돌아오는 게 이게 부활, 생명이 죽었다 살아난 게 이 복자의 뜻이에요. 악의 세력이 우주를 덮쳐서 완전히 죽음이 온 거지. 그랬다가 다시 새로 돌아오는 이거. 그래서 이걸 이 양이 하나의 최초의 양이 돌아온다. 이게 일양이고 생명의 기호요. 뭔가 이게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이게 여기서 왔다. 가장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이 큰 과실, 이것을 거기서 닦아 먹어버린 자에게는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리고 소중히 여겨서 잘 간수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새로운 천지가 이게 다시 전체적인 흐름, 이게 주역에서 굉장히 묘미가 있는 거예요. 박괴에서 복괴로 넘어오는, 이걸 이렇게 멋있게 설명하는 거는 이런 부분은 주역이 아주 강세해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오늘은 유심히 보면 다행히 그렇게 모르는 한자가 별로 없어요. 유심히 보면 웬만하면 거의 다 아십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한자 공부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한자 이까지 것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저는 강사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다 알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지만 여러분은 한자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눈에 들어오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지. 우리는 주역 이 글자 뒤에 숨어있는 그 정신을 배우면 되는 것이지 이까지 간 거는 이거 배워서 뭐 하겠어요? 하면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기본 개요를 조금 보면, 그러니까 이 복괴는요 주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괴에 속해요. 가장 상서로운 괴고 가장 의미심장함을 함축한 그런 괴. 이렇게 복괴는 좀 나중에 우리 수업 다 끝난 이후로도 이걸 되돌아가서 이걸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아요. 복은 형이고 출인 무질이다. 들고 남에 이 무질자가 뭐냐면요, 질병할 때 질자예요. 아무리 들고 나도 해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내 무구, 부이 이게 친구를 말하는 거죠. 거시온이 무구, 잘못됨이 없어. 친구가 와서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 뭐겠어요? 맨 아래에 있던 일량,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얘가 친구지. 얘가 내 진정한 친구. 그러니까 얘가 와서 무탈하게 이제 인생이 잘 펼쳐지는 거죠. 반복 기도, 그 도를 반복하는 것이요, 그것이 7일 내복, 7일 만에 돌아온다. 이게 뭔 뜻일까요? 7일 만에. 이거는 좀 설명을 해. 원래 주역의 모든 흐름은요, 건괴에서 시작한다.
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건괴입니다. 여기서 일음이 이렇게 한번 첫날 하루 일음이 이렇게 변화. 그러니까 요 위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둘째 날은 여기에 이음이 변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3일째는 3음이 하루하루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천이고 여기가 지면은 이게 이 괴는 천지비라는 아주 안 좋은 괴가 됩니다. 천지비. 그 어떤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음, 2음, 3음, 4음, 그 다음에 5음이 뭐였죠? 아까 그게 산지박이었죠. 음의 세력이 거의 이제 지분에까지 도달해서 어떤 절정에 이르는 거. 5음.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순음, 땅지, 우리 곤괴, 이렇게 해서 6번의 변화를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최초로 이 량이 오고 위에는 5개의 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일. 이게 7일 만에 그 도가 돌아온다는 말 뜻이 이거예요. 하루하루 음의 세력이 잠식해 들어와서 세상이 완전히 망해먹다가 그리고 7일 만에 이 도가 일주일 만에 이거 좀 묘하죠. 동서양이 어떻게 일주일 개념이 좀 그래서 이 유유왕 유유왕도 우리 몇 번 했죠. 유유왕이라는 말 그 자체의 뜻은 갈 데가 있다. 갈 데가 있다 이 뜻이에요. 이 유유왕 그러면은 갈 데가 있으니 이롭다. 그럼 이거를 의역을 하면 뭐냐?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좋다. 뭔가를 드나들면서 행해도 좋은 시절이 왔다 이 말. 전번 박괴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박괴 바로 박괴 맨 위에 괴사가 뭐로 됐죠? 분리유유왕 분리. 이때는 적극적으로 행동함이 좋지 않다. 시대가 소인의 시대. 내가 잘못 나갔다가는 큰일이 나한테 흉이 당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제 그 소인의 시대가 끝나고 군자의 시대가 아래서부터 지금 치고 올라오고 이때는 뭔가 사업을 벌려도 좋고 내가 어딘가를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해도 좋다. 이 의미가 복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 효사를 한번 보면 시간 나는 대로 이 복괴와 박괴를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거기에 무궁무진한 뜻이 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에 과오가 있어요. 과오. 근데 뭐 우리 인간은 항상 잘못하고 살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잘못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과가 있어요. 과오. 이 과오를 포함했을 때 여기에 대한 행동 양식은 크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딱 잘못을 했으면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1단계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런 사람은 좀 드물죠. 그래서 바로바로 그때 반성을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 밀려오는 게 뭐예요? 반성을 제때 못하면 그
그 다음에 오는 게 밀려드는 게 뭐예요? 후회지, 후회. 그래서 후자는 이 후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사후에. 이때 제때 못했다 이 소리지. 후회가 오는 후회.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까지는 괜찮아. 이때도 못 막았어. 그럼 이 다음 단계가 뭘까요? 우리 일상에서 늘 겪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자학이지, 자학. 이 단계를 너무 늦어버리거든요. 팔짱을 치고 하기 너무 늦어버려. 요 3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반성을 하는 사람은 이게 길한 거. 이게 길. 후회함이 없는 상태. 근데 이 회자, 이거 우리 몇 번 봤죠? 이게 뭐였죠? 기룡 회림, 회림의 상태. 이게 회림이죠. 이 후회가. 지금 이 우리 일상의 상황이 주역하고 어떤 연관을 갖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가. 이게 회림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후회가 막급이다. 후회할 일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후회가 막급이다. 자학, 이건 인생이 망해가지고 자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흉이지, 흉. 기룡 회림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잘 수습해서 반성을 잘 하면은 탈이 없는 무구 상태로 가면서 인생이 수습되겠죠. 지금 이 법궤의 전체적인 상황은 이런 것과 관련했어요. 법궤. 그래서 법궤 맨 그 초효, 1효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문이 어렵지 않죠? 앞에 세 자만 읽어보세요. 불원복, 이렇게 불원복. 이게 좋은 거. 그러니까 이 법궤의 상황은 지금 한번 봅시다. 법궤는 지뢰복이에요. 이렇게 지와 뇌가 합해져서 복이 되는 건데, 요거 초효.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원복을, 불원복. 과오를 범했어요. 뭔가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걸 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쁜 길을 가다가 바로 돌아오는 거지. 바로 불원복. 멀리 가지 않고 불원간 먼저 한번 보자, 곧 보자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불원간에 한번 보자 그러죠. 곧 그 길로 들어서다가 바로 알아차리고 탁 돌아오고. 이 전체 중에 이게 유일한 군자예요. 이게 유일한 현자지. 이 현자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우리는 한참 물 들어가지고 막 가는 거지. 가다가 가면은 이제 현자의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이 사람은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잘못을 했지만 그걸 알아차리고 그 단계에서 좀 마음을 재정비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휴복이라고. 휴복. 제일 좋은 건 불원복입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그 순간 오류라는 것을 알아채는 이 능력이 가장 현자의 능력이죠. 이걸 우리는 중생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아차리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자신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충분히 쉬어주는 거야. 충분히 쉬어줘. 휴복. 휴식의 중요성. 너무 막 열심히 막 인생을 살려고 뭐 하다가 그래서 덜컥 사고 나는 거예요. 휴복. 그러니까 이거는 현자는 아니어도 상당히 지성적인 사람이지. 지자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빈복이라고 그러고, 이걸 빈복. 이 빈자가 무슨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빈복. 빈번히 뭐 하죠? 빈번히 자주 돌아와. 빈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휴복은 충분히 자기를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 심심을 쉬어주고 제대로 탁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빈복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주 돌아와.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정월 초하로 되면은 남자들이 뭔 위대한 서약을 하죠. 하늘에 맹세를 하죠. 뭐라 그래요? 담배를 기어이 내가 그냥 확 끊어버리겠어. 근데 그게 며칠 가죠? 그 바로 이게 빈복이 작심삼일. 자꾸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되돌아. 그러니까 결심을 그만큼 많이 하고 그만큼 실패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빈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원복은요, 이거는 아주 길한 거예요. 원길이니까 이게 대길이지. 원길이니까 이게 대길인 거예요. 불원복은. 그리고 휴복은 이게 길한 거지. 대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길한 거예요. 자기 과오를 알고 심신을 푹 쉬어줘서 다른 차원으로 갈 준비를 하고 오는 이 휴복, 이것도 길한 건데, 이 빈복, 이 33일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래도 자꾸 끊어보려고 애를 쓰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탈은 없는 사람이에요. 화는 안 미쳐. 그래서 일단은 무구예요. 일단은 무구야. 화 없어. 그러나 이게 결단을 좀 강대하게 내려서 꾸준히 끌고 가지를 못하니까 항상 이 사람은 위태로움이 있는 거예요. 위태로움.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여무구라는 이 표현도 여러 차례 나와서 위태로우나 타로가 되는 거예요. 결코 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맨날 해마다 이 지금 행위를 반복돼서 늘 하는 거예요. 심지가 아직 굳지 못한 그런 단계. 그 다음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네 번째를 보면요, 이거를 네 번째를 중행독복 이렇게 중행독복. 요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중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간쯤 가다가 도중에 독복 혼자 돌아와. 중간쯤 가다가 혼자. 그러니까 이거는 악의 세력에 상당히 이제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퍼뜩 깨우친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이런 놈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얘가 혼자 퍼뜩 깨우치고 가는 도중에 동료 친구놈들 가고 있는데 다 버리고 홀로 위대한 결단을 내린 거죠. 훌륭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얘가 홀로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도중에 화가 내 홀로 돌아오는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돌아온 탕화예요. 이게 돌아온 탕화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잡히면은 손가락 혹은 발가락 하나를 잘릴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얘를 북돋아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얘가 오니까 하는 아버지가 환대를 했다. 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 중행도 홀로 이 물들어가던 악의 세력에서 이걸 깨우치고 홀로 과감히 돌아오는 이게 중행독법은 이제 어려운 말이고, 이게 우리 늘 쓰는 말로 뭐가 있을까요? 개가 천사가. 개가 그 어떻게 써요? 개가 천사? 개가 천사가 된 건가? 주역은 항상 이 과자 이걸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면 범할 수 있는 어떤 과오, 이걸 우리 과오를 범하죠. 응? 과오를 범하지. 이래 그걸 이 사람은 현인이니까 바로 알아차려. 아, 내가 실수였구나. 바로 불원복, 바로 탁 알아차리고 반성.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좀 뒤늦었지만 그걸 온몸으로 알아차리고 충분히 전열을 가다듬어서 돌아오는 그 자세고, 이 사람은 늘 세 번째 이 작심삼일은 늘 느끼어서 반복 가다듬는 걸 반복하지만 오래 끌고 가지를 못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늘 놓여 있으면서도 늘 노력은 하는 사람이 그나마.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걸 보세요. 이 군자, 유일한 이 군자로부터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점점 멀어지니까 점점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괴가 끝나고 이건 새로운 차원으로 멀리 간 놈인데 이놈이 혼자의 결심으로 돌아왔으니 이게 얼마나 훌륭한 행위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상하게 봐보세요. 중행독법 옆에는 뭐 기린이 무군이 아무 말이 없어요. 화 없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무리를 버려두고 혼자 돌아왔기 때문에. 얘는 잡히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 잘릴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화 없단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훌륭한 이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많이 우리가 칭찬해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개과 천성. 개가 이게 이제 개가 천사 됐다 이거죠. 이 천자가 도읍을 옮긴 걸 뭐라 그러죠? 천도했다 그러죠. 이게 그 천자예요. 내 과오를 내가 뉘우쳐서 변해가지고 선을 지향하게 됐다. 중요한 그러니까 멀쩡하던 신사가 예비군 훈련에 가가지고 막 누구랑 싸우고 막 집단적인 그 수준 낮은 행동의 대열에 막 끼어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인간이 홀로 외로운 결단을 내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알죠. 정상적인 사람도 군복만 입혀놓으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그 이상해지는데, 이 사람은 그 안에서 깨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일종의 고독한 복귀예요. 고독한 복귀고 외로운 복귀죠. 누가 한 사람도 같이 따라온 사람이 없는 그런 거를 무릅쓴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좀 경우가 틀려요. 이게 돈복이 있어요. 돈복. 이 돈자는요, 돛타울 돈자예요. 돈후하다. 두껍고 돛타울. 심지가 크고 큰 중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얘도 악에 물들다가 그걸 알아차리고 지 혼자 탁 털고 온 거지만, 이 돈복은 훨씬 더 악에 물들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과 선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돈복은 선과 악을 다 이해하면서도 돌아올 때 그 나머지 조폭, 이제 이 중행독복에서는 그 조폭 애들로부터 자기가 구사일생으로 도망치듯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이 돈복은 그게 아니고 걔네들한테 후덕하게 다 줄 거 주고, 응? 아예 나는 떠나간다고 고지하고 자, 내 팔을 자를래, 다리를 자를래 다 해서 충분하게 걔들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차분히 돌아오는 게 이게 돈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온 탕화라 그런다면은 이거는 훨씬 더 깊이 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중행독복은 어떤 악의 한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수습해서 돌아온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조직에서 조폭의 조직에서 한 중간까지나 이게 중행독복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거의 조폭의 한 부두목급 정도에서 돌아올 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돌아올 때 실은 혼자가 아니라 쫄개 중에 두세 명을 다 설득해서 같이 선의 세계로 돌아온 그런 상황. 그러니까 돈복은 무회라고 되죠. 무회. 돈복은 후회가 없어. 이게 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중행독복은 화 없음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공단으로 비어 있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선과 악의 기로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선의 길로 되돌아오는지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맨 마지막 이제 얘가 문제인데, 얘는 뭐라고 써졌어요? 미복 이렇게 돼 있죠. 미복. 이게 미혹될 미자입니다. 미야, 길을 잃어버린다. 미복. 그러니까 못 돌아오는 거지. 영원한 미복회. 얘는 돌아오지 않는 탕화야. 아까 얘는 지가 깨우치고 돌아온 탕화잖아요. 얘는 안 돌아와 끝까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탕화고, 얘는 뼛속까지 악에 물든 자고 그 악의 단맛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상습범이에요. 그러니까 상습범은 우리 법에서도 가중처벌하거든요. 얘가 지금 미복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흉 이렇게 있죠. 얘가 흉입니다. 흉. 복이라고 하는 전체 괴가 아주 위대한 시대, 군자의 시대를 알리는 좋은 괴인데, 여기에도 잘못하면 흉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미복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탕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네로나 칼리굴라 같은 놈들이 이런 놈들이죠. 안 돌아와요. 워낙 그 악의 단맛에 빠져가지고. 네로도요, 원래는 그 선정을 베풀었어요. 네로가 황제에 취임한 게 불과 16살입니다. 그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응? 근데 좋은 정치 해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가다가 길을 잘못 간 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불원복을 하고 최고의 현자들이 불원복을 하고 휴복을 하고 자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결정적인 어떤 큰 과오를 안 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근데 얘가 가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인간으로서는 범하지 말아야 할 커다란 과오를 범해. 네로가 엄마를 죽이라. 네로가 배려버린 게 엄마를 죽이면서 네로 엄마가 이게 정치 모사꾼이잖아요. 네로보다 한 서너 단계가 높아. 네로 엄마 이 모사 이 능력이. 그래서 네로가 참다가 돼가지고 엄마를 죽여.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미친놈이 돼가지고 온 도시를 불사지르고 그 위에다 황금 궁전을 짓고 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예술과 문학에 이상한 취향을 둬요. 그래가지고 네로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 문명을 굉장히 아주 숭앙하고 그리스의 이 올림픽 있죠. 그 경기를 굉장히 또 크게 했어요. 히틀러 그런도 그랬잖아요. 히틀러도 그 뮌헨 올림픽 1936년인가 크게 대대적으로 이런 취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독재자들. 그래가지고 네로가 그걸 황제로서 관람만 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 선수로 지가 또 출연도 해요. 지금 올림픽에는 없는 분야인데 그때 올림픽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앙송이 있었어요. 신앙송. 지금은 좀 그런 거 너무 재밌을 텐데. 그러니까 로마, 이 그리스는 한 그 언어 구조니까. 그래서 거기 나가서 당연히 1등 하겠죠. 황제가 나왔는데 그 상을 안 주려면 누가 있겠어요. 약간 어떤 정상 궤도를 벗어나면 이게 그 행동들이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알아차리면은 이게 대길이고 길이고 후회로움이 없는데 이게 상습범처럼 여자 손을 한 번 만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남자니까 너무 이뻐 보이고 그래서 그냥 충동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한 번 만져볼 수 있죠. 그냥 포옹해볼 수 있어. 그러면 아차 그게 아니구나. 불원복 내가 잘못했구나. 휴복 내가 반성해야지. 이렇게 가서 반성하면 되는데 이 새끼들이 반성은 안 하고 이 악의 단맛에 물들어가지고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상습법. 이윤택이, 조민기, 안희정이 얘들이 지금 다 상습범이잖아요. 미복 안 돌아와. 얘들 돌아오라 그래요. 왜? 악의 단맛이 너무 달콤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인생에 지금 딱 한 방에 그 잘 쌓아놓던 인생이 단 한 방에 흉이 탁 붙죠. 이게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과오에 대한 반성이 독일 경우하고 일본의 경우를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독일 놈들은 그 큰 죄악을 지어놓고 그 의미를 이해했죠.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독일 역사 안에서 나치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완전히 파내버리는 이렇게 돼요. 사죄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사의 동질성을 자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독일 애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놈들하고 다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완벽하게 사죄를 하고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다 끊고 그 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새로이 가는 세대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일본 놈들은 반성을 안 해. 끝까지. 역사의 동질성을 얘들은 이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본 애들이 이게 나중에 조심해야 될 글자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독일은 상당량 스스로를 많이 처리하고 유럽 안에서도 자기들 할 바를 찾아서 하는데 일본 놈들은 반성이 없어. 그리고 계속
지들 뭐 말도 안 되는 그 주장 만들어놓고 어떤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주역을 썼던 그의 성인들은 그 염두에 두고 어떤 인생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부러움복은 안 되더라도 부러움복은 안 되더라도 축복이나 이 중행복복 멋있잖아요. 막 무리치에서 야 우리 오늘 어디 갔어? 한탕 할까? 가다가 막 그러니까 그 예비군복 입은 사람들은 막 가다가 여자가 지나가면 평소에는 전혀 그러지 못하던 사람이 막 휘파람을 분다 이거죠. 혼자 있으면 안 그럴 사람인데 이 상태 항상 혼자 깨어있는 이런 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